네, 진짜 안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큰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또 우리한테 절박한 위기로 다가오는 문제여서 이 문제를 또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사드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고 뭐 맨날 해왔던 얘기입니다만 또 미중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참 난감한 문제인데 일단 최근 몇 개월 사이 특히 이제 총선이 지나면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조용했다가 미국이 사드 얘기를 또 강하게 꺼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샹그릴라가 원래 저기 뭐 티베트 언어로 뭐 지상의 낙원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원래 취지는 좀 아시아 이 주요 당사국들이 모여갖고 안보 문제를 갖다가 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풀자는 취지인데 이게 싸움터가 돼버렸어요. 예, 미국과 중국 또 이 양쪽 나라를 따르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싸움터가 돼버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 행사에 참가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민구 장관 만나면 사드 논의하겠다 얘기했고 곧 발표할 거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그 펜터건의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죠. 의제가 아니다. 예, 의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없다는 얘기였어요. 샹그릴라에서. 예. 근데 한민구 장관이 애쉬턴 카터를 만나고 나서 한 얘기는 또 달라요. 예. 군사적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한 3년 돼가죠. 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하던 한민구 장관이 네. 전시작전권을 이번에 미국에 네. 연기 요청하는 게 샹그릴라에서 이번에 대화가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때 한민구 장관 답변이 뭐였냐면은, 네. 그거는 의제가 아니다. 의제가 아니다. 네, 네.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네. 예, 그러고 실제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국방부가 처한 입장은 전작권 무기 연기하려는 거 아니냐. 막 네. 여론이 이러니까 네, 네. 그게 좀 부담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전작권 전환이거든. 그렇죠. 예. 예정대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국방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샹그릴라에서 이거 가가지고 미국에 연기 요청하려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실제 아니었고 그 무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가 아니라 이런 다자간의 회담에서 그런 양자적 현안을 부각시키기에는 회의 장소가 적절치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는 이건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죠. 네. 전작권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제 무기한 연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샹그릴라 회의를 주목합니다만은 사실은 국방부 말대로 네. 올해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저도 봐요. 네. 예, 거기서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가 있으면 있지. 네. 이 샹그릴라 회의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사드 배치는 미국이 희망하는 거고 네. 과거에 전작권 전환 연기는 우리가 희망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망하는 쪽에서 얘기는 흘리되 네. 그러나 그 적절한 시점은 본다는 것이죠. 네. 지금 또 사드는 한반도에 배치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지만 배치를 못하게 만들고 억제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풀 팩터가 있고 푸시 팩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지금 어제 끝났죠. 미중 간의 전략 대화가 베이징에서 네. 전개가 됐고 또 거기에서 이런 주제들이 실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론에 발표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주변에 경제 정리가 끝나야 네.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고 모를 심는 네. 이게 본격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네. 내가 보기에는 이거 경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정리는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네. 뭐 배치의 필요성이 있냐 뭐 논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물론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 네. 지난 연말에 계속 부인하고 있다가 우리 배치할 거다라고 국방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간의 논의를 착수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 와서 답변을 했고 네. 마지막 국회에서도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 예산은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무기 자체는 미국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 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미 한미 간의 부지 선정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죠. 이미 진행된 논의를 갖고 뭘 시작한다는 얘기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철저하게 뭐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언론들도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추정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 또 며칠 전에는 일본의 한 민영 방송이 대구다. 예. 이렇게 대구의 백색기로 판명을 안 됐다. 이 책의 첫 그 시나리오가 그 얘기부터 시작돼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얘기부터 시작되더라고. 네, 이 말과 칼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그 헬조선 편에서 이제 사드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대구라고 나와. 그거 보고 쓴 겁니까? 그래? 아니죠. 그 그게 맞춰서 2년 그러니까. 전에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네. 미군이 여기 있는 그 계속 국방부는 거짓말 중에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미군은 자체적으로 부지 입지를 확인했거든요.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대구가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 그럼 국방부의 입장은 뭐였냐? 네. 같이 하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확인했냐? 뭐 주한미군기지든 아니면 한국군의 부지든 이런 것들 다 둘러보고 다녔는데 네.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미군이 그걸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네. 미군이 자체적으로만 돌아다닌 뭐 거다. 탄저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네. 똑같네요. 네. 아니, 근데 미군이 한국 내에 있는 우리 군부대를 들어가고 대구 기지는 뭐 그냥 예. 자기들 기지도 있고. 예. 자기도 기지도 있고 우리 기지도 있고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냥 미국이 한 일이다. 네. 라고 하는 것만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군이 로켓마트 관계자하고 싸돌아 다닌 거를 한국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예. 그렇잖아요? 아니 왜 이해하기 힘들어? 탄저균도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탄저균이야 그 페덱스 민간 택배 회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면 한국 세관이나 이런 데서 뭐 이제 관세청 이런 데서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통보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예? 근데 뭐 부지조사 다닐 때 한두 명이 다니는 거 아니고 여러 명이 몰려다니고 뭐 그럴 텐데 그리고 한국의 지형 파악을 위해서는 한국의 또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몰랐다고 해도 거짓말이죠. 문제고 알았다고 하면 거짓말인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대구가 왜 나온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과 칼이라는 책에는 최정산을 좀 찍었습니다. 최정산이라고 이제 대구 도심에서 한 20km 정도 남쪽으로 대구시에 대구 달성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선의 전방 20km가 거의 뭐 공지나 다름없습니다. 전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레이더 그 부대 배치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전자파 유해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거기를 좀 찍어놓은 상황인데 아무튼 왜 대구가 나오는 건가? 예. 그 대구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의 반응,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내 지역구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드 들어오는 건 오케이 환영한다. 근데 내 지역구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참. 아니 그러면은 왜 꺼낸 거야 도대체 말을? 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 또. 네. 근데 최근에 또 대구 얘기 나오니까 또 다시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평택 얘기 나오니까 또 원유철 의원이 또 얘기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왜 대구인가? 미국은 왜 대구를 선호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이게 좀 안테나를 뽑아가지고 남들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대구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일단 거리가 사드의 펀치가 못 미치는 거잖아요. 200km 이상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일단 수도권 방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평택이나 오산 공군기지 방어에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도 뭐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여기는 또 이제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왜 대구냐? 예. 아니 미 증원군을 고려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본 언론에서 대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일본 외무성이 사드 한국 배치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중 간에 굉장히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여기 지지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 대구인가?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 어떤 국제 안보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 저도 뭐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일본은 이미 80년대부터 그땐 지펄스라 그랬죠. 이 전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올 무렵부터
일본 영해와 영공에서 미사일 방어를 하면 이미 때가 늦는다는 판단이 여러 분서에서 나왔고 많은 네. 전략가들 사이에서 회자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의 선을 조금 더 전방으로. 그런데 일본 열도가 한반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네. 쭉 둘러싸고 있는데 위협이 이제 북한이라고 본다면은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일본 열도에서 방어하게 되면 네. 그래도 부수적 피해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이 방어의 어떤 그 선을 갖다가 자꾸 좀 북상을 시켜서 미리 차단을 해야 일본이 안전해지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MD 참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간히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그 미사일 방어라는 속성 자체가 네. 어떤 전방 방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구의 사드 배치가 유용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본이 이런 전략적 포인트를 놓칠 리가 없죠. 제 절대 놓칠 예, 리가 없어요. 예. 미일 간에 한국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좀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따져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미국 일단 2월, 3월 달에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톤다운 했거든요. 톤다운 한 상황인데 왜 다시 사드 얘기를 꺼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왜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가서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백악관 안보부 장관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핵심 의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중 간에. 하나는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 문제. 굉장히 뭐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대북 결의 채택에 있어서 2270호. 네.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말에 오바마의 작품인 핵안보 정상회의에 시진핑의 참석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예. 거기 시진핑 안 오면 근데 스타일 국이죠. 예. 푸틴은 안 온다 그랬고, 푸틴은 이미 안 온다 그랬고, 여기에 이제 시진핑까지 안 오면 이거 이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재미난 장면 중에 하나가 왕이 외교부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부장하고 만나고 있을 때, 만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똑똑 하고 오바마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왕이한테 시진핑 주석 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동의하는 것과 시진핑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사드를 확 톤다운 시켰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동의했고 시진핑도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볼 다 봤다. 이제 볼 다 봤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야 될 필요성들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제 사드 얘기를 꺼낸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왜 2014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애쉬턴 카터가 기자들이 몰려갖고 사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만 물어보니까 그거 생산 중이야. 예? 물량이 없어. 물량이 없어. 생산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넘어가지 종결이 않았습니까? 됐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포대가 5개 포대입니다. 5개 포대고 그리고 요격 미사일도 왜 이제 올 초까지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포대당 48발 정도니까 100개 정도면은 2개 포대 정도밖에 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1개 포대 물량밖에 안 돼. 예비 물량까지 잡아라. 사실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로키드 마틴하고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격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100개를 지금 추가적으로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무기 갖다 놓는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스템을 평가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작전 요원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1,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최근에 4번째 사드 포대 훈련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4번째 사드 포대가 실전 배치 준비 상태에 들어온 상황인 거죠. 난 거기에 의문이 있는데, 네. 자, 봅시다. 이 사드가 이제 개발만 지금 2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획득 시스템을 잘 살펴보면 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한다 그래요. 리콰이어먼트, 즉 어떤 그 무기 생산의 소요를 창출할 때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뭐냐면 실험과 검증입니다. 실험하고 검증해야 되는 이 소요가 부정확한 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국방비가 파탄 상태로 간다는 걸 엄정하게 통제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사드에 대한 지금의 어떤 그 실험과 검증의 수준을 보면 사실 무기 체계라고 할 만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하단 말입니다. 우주 실험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우주 무기인데 이게 저 대기권에서만 실험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기권에서는 추진체도 다르고 센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실험과 검증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가는데 네. 이게 그런 획득 체계로부터 일탈한 일종의 정치 무기가 된 것인가? 네. 분명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획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는 이미 정치 무기가 된 겁니다. 사드가 최초로 실전 배치된 게 왜 2013년 4월달에 한반도 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 예? 그래서 막 그 괌 앤더슨 그 기지에서 뭐 B-29, 뭐 B-52, 뭐 B-2 막 전폭기가 떠갖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시해가지고 저기 괌에다 사드 배치해. 예, 그게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정치적 결정이었던 그렇죠. 것이죠. 그것도 미국의 군사평론가들은 이거는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펜타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13차례 유격 실험을 했는데 모두 성공이다. 특히 최근 2차례의 실험은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실험했는데 이거 모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시험 평가를 거쳤느냐. 그럼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실험 평가국 국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발사가 안 돼.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은 이거 무용지물이야. 그럴 때도 실험해봐야 돼. 일국 군사기밀이네, 그거. 그러니까요. 북한은 비 올 때 전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근데 이런 양반들은 이제 소수인 거죠. 소수이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제 이 군사 복합체의 육착공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드가 자기들이 떠들었던 것만큼 성능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사드 관련된 예산을 축소했거든요. 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키드 마틴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 문제를 고쳤다 저런 문제를 고쳤다 막 얘기를 하고 거기하고 유착되어 있는 미국의 이제 군부 이쪽에서도 문제 해결됐다. 그러니까 지금 5개 포대를 구비한 상황인데 이걸 어디다 팔거나 그죠? 어디다 갖다 놔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물량 주문을 하니까 지금 이게 이제 똥줄이 타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저는 미국의 대선 과정하고 맞물려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네네. 이게 북한이 이제 1월에 핵실험을 하고 뒤에 이제 로켓 발사를 하니까 미국 대선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에 오바마가 압박을 느끼고 예전에 안 하던 말을 오바마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바마는 그렇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공화당 후보들이 그걸 갖다가 얘기한 건 한반도 안보를 걱정해서 그걸 공약을 냈겠습니까? 네. 진짜 한국 주민의 이 안전과 동맹을 걱정해서 트럼프 하는 얘기를 봐. 트럼프 하는 얘기를 보라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갑자기 한반도의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게 지금 MD의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어떤 명분으로 이걸 끌어들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 선거에서 정작 우려했던 북풍은 한국 선거에서는 안 불었는데 미국 대선에서 세게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국면이 바뀐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올 초에 김정은에 대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야, 그 젊은이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권력을 잡는 거 보니까 보수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클린턴 캠프 쪽에서 나이를 친 거죠. 김정은과 대화가 가능하다. 예. 그건 그 다음인데, 그러니까 보수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트롱맨, 그러니까 좀 사나이로서의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트럼프하고 좀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마초 기질이 있어 보이고, 몸도 뚱뚱하고 말이죠. 그런 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클린턴 캠프에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트럼프가 5월 달에 이제 그 AFP 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야, 김정은하고 만나는 게 무슨 문제냐? 나 만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싸라네. 그러니까 클린턴 캠프에서 어시구나 한 거죠. 한 건 잡았다? 한 건 잡았다. 그래서 연일 맹폭을 가하는 겁니다. 클린턴 캠프 쪽에서 그런 미치광이 독재자하고 무슨 대화냐.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MD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 20년 동안 대화, 크게 볼 때 억제를 기반으로 두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새로운 새로운 군사수단인 MD를 앞세워서 압박을 가할 거냐. 이게 크게 대비됐던 거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대비됐는데 이게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참 미국 대선이 골 때리잖아요.
둘 다 비호감, 미국 국민들의 비호감 수준이 50% 60%에 달합니다. 비호감 누구한테 대한?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 좋아하세요? 아. 저 싫어하는데요. 50%가 넘어요. 네. 그럼 트럼프는 좋아하세요? 그건 60%가 돼요. 막 이래 돼요. 이제 이게 무슨 선거야? 그러면 나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좋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덜 싫은 사람.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사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김정은이죠. 예? 예. 작년인가 CNN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무려 84%가 나왔습니다.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예. 예.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겠다라니. 예? 예. 그러니 이제 클린턴 캠프 쪽에서는 뭐예요? 둘을 엮자. 둘을 엮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클린턴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연설하면서 이게 외교 정책 연설문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자기 외교 정책을 갖다 발표하는 건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다. 트럼프는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작성하는데 클린턴 캠프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트까지 결합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꺼낸 얘기가 북한 얘기인 거예요. 네, 북한 얘기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툭하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겠다는데 그 사람과 만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국무장관, 그러니까 클린턴이 국무장관 때 있을 때 내가 한 일은 한국, 일본과 함께 3자 간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거다.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은 대화가 아니다. MD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MD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 얘기가 다시 꺼내지고 있는 어떤 배경 속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드가 MD의 핵심적인 요격 체계 중에 하나잖아요. MD 시스템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게 또 이제 뭐 이 동아시아 이 지정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군사법제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데에는 사드로 트럼프를 유격하겠다는 게 아니냐. 북한 미사일을 유격하겠다는 것보다는 트럼프를 유격한다. 트럼프 유격령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원래 트럼프와 힐러리의 성향이 우리가 느끼기엔 정반대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난 지금도 이 배우와 배우가 맡은 배역에 대해 난 헷갈린 게 좀 있는데 지금 저기 북한하고 대화하는 힐러리가 얘기하고 트럼프는 막 그냥 응징하고 MD로 뭐 조지고 원래는 색깔로는 당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헷갈립니다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고 힐러리는 또 외교안보 이런 MD 이런 데 많이 관여해 온 사람이고 트럼프는 이런 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면 국방 예산 늘어날 거고 지금 재정이 늘어나면서 세계 문제에 개입한다? 이건 트럼프한테는 아주 눈 뜨고 못 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공화당이 평화주의자가 된 거 아니야 이 얘기대로라면 공화당이 이제 평화주의자가 되고 민주당이 전쟁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상해졌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야말로 미국 대선이야말로 정말 흥미진진한 거죠.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그럼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놓는다. 트럼프 얘기는 간단합니다. 사드를 원해? 그럼 너희들이 사가. 절대 미국이 자기 돈으로 구매해서 한국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드 논란이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거죠. 사드 논란이 이제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이런 어떤 지점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국 대선을 보면은 2000년도에 엘 고어가 그때는 뭐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내가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단판 짓겠다. 엘 고어도 그거 지지한다.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였던 엘 고어도 자기도 계속 북한과의 대화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근데 조지 W 부시 진영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런 놈들하고 대화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북한을 상대하는 건 MD다. 그럼 MD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뭐 이제 16년 만에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양쪽에 정반대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꽤나 양당 정치의 어떤 뿌리가 굳건한 어떤 전통과 어떤 정체성을 중시하는 어떤 정치인데 그러니까 안정된 양당 체제인데 요즘 보면은 저게 뭐 군소정당들 저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아주 헷갈리기 그지없는 지금 미국 정치도 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쇠퇴를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의 최대 위기는 중국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무슨 IS도 아니고 미국 정치다. 미국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샌더스 현상,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이 문제는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국 변수, 러시아 변수도 있는 건데 예. 미중 전략 대화에서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얘기는 했겠지. 물론이죠. 얘기는 했는데 올해 미중 대화가 나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핵 제재에 대한 어떤 그 진전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물론 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북한 제재 성과를 검증하고 의미 있는 말은 있었다 할지라도 네. 그건 당연히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인 거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반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입장 차이만 더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협력들이 있단 말이죠. 경제 분야라든가 뭐 다른 전략적인 공조 문제 이런 건 또 많이 진전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사드 문제를 자꾸 한미 동맹의 문제로 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 그레이트 게임, 네. 즉 강대국 정치에서 결정되는 요인이 훨씬 크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봤자 안 된다고. 네. 그러면 지금 미중 간에 저렇게 가파르게 요즘 안보적인 어떤 그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사드 문제로 어떤 전략적인 딜이 네.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관심 사항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미국이 사드에 비이성적인 것만큼 네. 이 사드 반대에 또 몰입하는 입에 거품 물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드의 실제 군사적 문제는 저 수면 아래 원래 깔려 있고 네. 이것이 관념화돼서 충돌하는 정서적 충돌이 미중 간의 양상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군사적 대응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보면은 1894년 가보농민혁명 때가 떠올라요. 동학혁명 때. 그때 그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 위정자들이 그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보다는 진압하려고 했죠. 청나라 군대를 갖다 불러다가 진압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그 뭡니까 텐진 조약인가요? 텐진 조약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은 자동 개입이 되는 자동 개입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들끼리 나중에 청일 전쟁하고 이제 그 전쟁터가 돼버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결국 이제 목숨을 잃고 그 결과 이제 조선이 식민지화로 걷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유정자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 위협 혼자 이게 안 되니까 사드 좀 들여보내달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야. 중국이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국이 따라 들어오는 만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텐진 조약이라는 건 조선이 그런 조약이 체결된다는 데 대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어떤 무감각했던 거예요. 네. 그 당시 조선의 집권층은 그랬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그 미중 간에 이게 그레이트 게임, 즉 강대국 정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화가 돼 있다는 건 우리한테 커다란 위협입니다. 네. 왜?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면 대응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자기들끼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저 사드에 대해서 북한 문제만을 보고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줬다 그러면은 네. 중국은 자동 개입할 거예요. 네. 네. 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요. 네. 근데 그 수단이 경제적인 거냐 아니면 교류협력 문화적인 거냐 군사적인 거냐 네. 이런 게 남아있는 건데 만약에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적성국 하나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북한보다 엄청나게 더 큰 그럼요. 예. 적대 국가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의미까지 지금 띄고 있는 사드 문제라면은 이게 어떻게 북한 미사일 문제만으로 이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데 이게 제2의 텐진 조약 같이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엄중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 논란이 이제 좀 아까 김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성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이거 저 정부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 한반도 지정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지경학이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안보 논리가 중요한 지정학적인 어떤 딜레마로 점점 가고 있는데 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어떤 자세가 아니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것이. 네, 네. 여기서 커지는 안보 부담이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요. 안보 부담이 걷잡을 수가 없다고. 네. 이러면 앞으로 이여도 문제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네. 서해외 한중 어업 협정에도 악영향을 네,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또 더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논란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여객기 운영하는데 중국군 허락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벌어지면 네. 방공 식별구역 문제 또 나오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네. 아마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한반도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이런 어떤 무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참 제대로 한번 공론화가 되면서 좀 따져보는 문제는 따져보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그 얘기만 꺼내면 이제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는 이런 어떤 정서들이 여전히 팽배하니까 정말 미국도 문제고 중국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보면 결국 문제의 핵심 우리 안에 있다. 예.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다. 예. 근데 이 사드 논란이 이제 제기되고 나서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원내대표단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내용도 좀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19대에서도 끊임없이 네.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자체가 군사 효용성이 정말 있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을 검증해서 국민에게 설득시켜달라. 네, 네.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조차도 네. 제대로 된 시험평가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 쉬는 날은 시험평가도 하지 않았고 네.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발사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그렇죠. 것만 네, 네, 네. 좌표 다 있는 것만 한번 맞춰봤다. 그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국회의 속기록들을 보면 실험평가국장들이 끊임없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예산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네. 하는 건데 왜 우리는 갑자기 들여오냐 네.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럼스펠트가 한 얘기가 MD 문제점에 대해서 막 그 기자들이 네. 얘기하니까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얘기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보수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네. 저희가 누차 여기 진짜 안보에서 말하지만 실제 필요한 예산 민생에 직접적인 예산은 50억, 100억은 진짜 없다고 맨날 말하면서 네. 사드를 들어오는 필요한 예산 2조에서 크게는 10조 원 가까운 예산은 네. 우리 마련할 수 있다. 아무 네. 문제 없다. 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배가 함정이 많이 있으면 좋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상황에서 항공모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있으면 좋죠. 우리도 항공모함 하나 갖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전장에 맞는 것이냐. 네. 그리고 우리 현재 해군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다 줄이고 여기에 항공모함을 만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너희는 지서라. 우리는 그냥 하련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네. 그리고 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회가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북한을 봤을 때 필요하다. 네. 중국이 뭐라고 하든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미국 국방장관 만나면 뭐라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면 뭐라고 하니까 이거 협상할 때 이거 끼워 팔고 뭐 할 때 그냥 끌려다니는 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네. 보면 후자의 입장이 훨씬 더 강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장을 사실 그걸 받아냈다는 표현도 참 어폐가 있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될 걸 갖다가 그걸 갖다 아무튼 무기한 연장하면서 줬던 것 중에 하나가 F-35 구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척핵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자권 문제는 한미동맹의 MD 강화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국가안보, 국가전력 차원에서 어떤 무기 체계와 어떤 안보 전력이 필요하냐. 이런 정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꺼내기도 하고. 그러면 대구에 간다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민비 현상을 갖다 주도하고 있는 이런 양상에서 과연 이분들께 좀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불안하죠. 저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국방부 얘기대로 설령 사드가 성공적 무기라 하더라도 북한은 사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는 넘쳐나죠.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배치한다고 해서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런 사고로 군사력 건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안보를 하게 되면은 뭐가 이익이고 아까 우리 초장의 일부에서 무엇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냐는 그런 근원적 물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를 비롯한 MD는 뭐 그 세이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죠? 그걸 하나 판표 하나 갖다 놓으면 저쪽에선 화산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대구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좀만 지나면 뭐 확인되지 않은 번호들이 북한이 뭐 대구에 사드가 있으니까 그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SLBM 얘기 나오잖아, 또. 그 조선일보가 그 사드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무용지물, 뒤에서 쏜다는데 앞에만 막으면 뭐해. 이거는 끝없는 순환이자 악순환이자 구렁텅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언돔 구매한다고 한다. 지금 또 막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선일보 보도잖아요. 그거. 이스라엘까지 기자가 왜 가? 그러니까요. 거기서 왜 조선일보가 홍보맨을 해? 나 참 그 이스라엘 갔다가 저 MIT 공대에 가서 포스터를 교수 만나면 아이언돔의 실체를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참 그 사기극이라고 하는 게 포스터 교수가 밝혀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 방패를 가지면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대가 있는 안보에서 그런 건 끊임없이 이제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안보를 갖다 더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또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일부 결론은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예전에 명언 하나 남기셨잖아요. 왜 NLL을 사수하냐? NLL을 생수하자. 살아서 지키자. 살자고 지키자. 일부의 결론 지켜? 그러니까요. 일부의 결론은 살아서 지켜야지. 연평도 주민들을 비롯해서 NLL을 생수하자. 살자고 지키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2부는 이 사드는 이게 미국의 선물이 아니다. 트로이의 목마다. 우리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